이불 한 장, 그 속에 알몸으로 쌓인 채 옮겨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상궁이 3번 외쳤습니다. 천천히 하시옵소서. 왕의 침소, 촛불이 꺼지고 시간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 승은 제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의 밤, 그것이 한 여인의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500년 동안 수만 명의 궁녀가 겪었던 승은 제도의 모든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숙종 15년 1689년 봄, 창덕궁 강령전 뒤편 밤 11시였습니다. 옷을 벗으시옵소서. 대령상궁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지밀 라인으로 일하던 18살 궁녀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승은 궁녀들처럼 그녀는 역사에서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마, 어찌하여 빨리 하시옵소서. 대전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상궁 2명이 다가와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가 벗겨졌습니다. 치마가 풀렸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겨졌습니다. 18살 소녀는 한순간에 알몸이 되었습니다. 왜 옷을 벗겨야 하나이다? 혹시라도 칼이나 독을 숨겼을 수 있사옵니다. 이것이 규칙이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 승은 제도의 첫 번째 절차였습니다. 자객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승은을 입을 궁녀는 반드시 모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벗어야 했습니다. 내관 2명이 커다란 이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궁들이 떨고 있는 그녀를 이불로 감쌌습니다. 마치 물건을 포장하듯이 얼굴까지 가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들어라. 내관들이 이불에 쌓인 그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은 컴컴했습니다. 오직 흔들리는 느낌과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폭도를 걷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이 바닥에 내려놓아지는 느낌. 이불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촛불이 켜진 침소였습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29세였습니다. 알몸으로 드러난 그녀, 가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았을 뿐입니다. 문 밖에서 대령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하시옵소서. 3초의 정적. 천천히 하시옵소서. 다시 3초. 천천히 하시옵소서. 3번. 이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왕의 승은이 시작됨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상궁 4명이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 명은 물시계를 지켰습니다. 한 명은 붓과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2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 승은 제도의 실체였습니다. 왕의 사생활조차 국가가 관리하고 기록하고 감시하는 제도. 한 여인의 인생이 단 한 번의 밤으로 결정되는 제도. 한 시즌 약 2시간이 지났습니다. 똑똑똑. 상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사옵니다. 숙종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18살 궁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알몸으로 촛불만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상궁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시옵소서. 다시 이불로 쌌습니다. 얼굴까지 가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려 운반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처소로 돌아왔을 때 상궁이 검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마마, 녹용탕을 드시옵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액체? 이것이 그날 밤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숙종 15년 4월의 이 밤, 이름 없는 궁녀 한 명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승은 상궁이 되었습니다. 정오품 품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인들이 그녀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시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만 명의 궁녀가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영광이 아닌 족쇄, 선택이 아닌 운명, 한 번의 밤으로 평생이 결정되는 제도. 지금부터 승은 제도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승은 제도입니다. 승은 왕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519년 동안 수만 명의 궁녀가 겪은 평생을 결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승은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궁녀나 후궁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 그것이 승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하고 감시하는 공식적인 제도였습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녀가 왕 이외의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 즉시 참형에 처한다. 왜일까요? 모든 궁녀는 왕의 예비 여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첫째, 왕위 계승의 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통이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진짜 왕의 자식인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은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상궁들이 문 밖에서 지켰습니다.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년 월 1 대전께서를 승은하시다. 이 기록이 훗날 왕자의 출생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외척 세력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27명의 왕 중 19명이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숙종의 아들 영조입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원래 무술이었습니다. 물을 깃는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승은을 입고 아들을 낳고 결국 정일품 숙빈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셋째, 궁녀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는 평균 500명에서 600명의 궁녀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100명, 중전에 100명, 대비전에 100명 세자궁과 각 처소의 나머지 이들은 모두 왕의 예비 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출궁한 후에도 재혼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번 궁녀가 되면 평생 왕의 여자였습니다. 승은의 철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승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계획된 승은과 돌발적 승은. 계획된 승은은 주로 왕비나 간택 후궁과의 합궁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이 일진을 살폈습니다. 길이를 택했습니다. 보통 보름 전후 달이 밝은 날을 선택했습니다. 음양설에 따라 동쪽 방, 동원돌방에서 진행했습니다. 왕비와의 합궁은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정도 왕비와 합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발적 승은은 궁녀에게 갑자기 총애를 내리는 경우였습니다. 왕이 우연히 궁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날 밤 바로 승은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본 그 장면이 바로 돌발적 승은이었습니다. 승은의 6단계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선택. 왕이 직접 궁녀를 지목하거나 왕비 또는 대비가 간택 후궁을 선정했습니다. 숙종의 경우를 보면 인현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우연히 보고 승은을 내렸습니다. 그 궁녀가 바로 숙빈 최씨였습니다. 영조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2단계 준비. 향료를 넣은 뜨거운 물로 목욕했습니다. 온몸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참기름을 바른 빗으로 100번 빗었습니다. 새하얀 저고리와 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은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촛불을 끄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3단계 마이너스 이동.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옷을 벗겼습니다. 자객 방지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궁녀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불에 알몸을 싸서 운반했습니다. 내관 2명이 들고 왕의 침소로 이동했습니다. 궁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4단계 승은. 침소 밖에는 나이 많은 상궁 34명이 대기했습니다. 보통 60대 이상의 상궁들이었습니다. 상궁이 문 밖에서 천천히 하시옵소서를 3번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승은이 시작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물시계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보통 1시진에서 2시진,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습니다. 침소 밖의 상궁들은 동원돌방 바깥방들에 한 명씩 앉아 숙직했습니다. 모든 방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만약 암살이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단계 기록. 시간이 끝나면 상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승정원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상.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상궁도 별도의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왕자나 옹주의 출생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6단계 사후 처리. 이불에 다시 싸서 원래 처소로 복귀시켰습니다. 즉시 녹용탕을 하사했습니다. 이것이 승은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녹용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보양식이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강한 보양 효과로 몸에 열을 내어 착상을 어렵게 했습니다. 둘째, 만약 임신이 되어도 초기 유산을 유도했습니다. 셋째,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녹용탕을 하사했다는 것이 승은 사실을 확정하는 증거였습니다. 녹용탕을 마신 후 상궁들은 매일 궁녀의 월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월경이 멈추면 즉시 보고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왕의 사생활조차 국가의 공적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혈통은 곧 국가의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하고 감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희생자는 궁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단 한 번의 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궁녀들은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조선 후기 1680년대 한양. 북촌 어느 양반가에 14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방 수령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식구를 먹여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연희야, 너를 궁에 보내려 한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버님, 궁녀는 평생 궁에 갇혀 사는 것 아니옵니까? 아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후궁이 될 수도 있다. 무수리 출신 최 씨도 빈이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세자가 되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궁녀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조선 초기에는 주로 관청 소속 노비나 공노비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순조 1년 1801년 공노비 제도가 폐지된 후에는 양인 집안의 딸들을 선발했습니다. 특히 지밀라인,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궁녀는 가급적 양인 출신으로 뽑으려 했습니다. 승은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조 상궁과 색장 나인이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색장 나인은 궁궐과 외부 교섭을 담당하는 궁녀였습니다. 왕세자빈 선발에도 참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겠습니다. 상궁이 연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용모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야 했습니다. 너무 예쁘면 왕의 눈에 띄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못생겨도 안 되었습니다. 품행을 확인했습니다. 집안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상 3대를 확인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괜찮겠습니다. 선발된 그날 연희는 빨간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치마폭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무섭소. 꼭 살아서 나와라. 꼭. 그것이 친정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궁녀 수련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입궁 후 연희는 생각시가 되었습니다. 궁녀 수습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의 품계는 정오품 상궁부터 종구품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시는 아직 품계를 받지 못한 견습 나인이었습니다. 1년차 막내 생활. 새벽 4시 기상. 첫 번째 일은 청소였습니다. 마루를 닦았습니다. 방을 쓸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심부름을 했습니다. 선배 나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상궁들의 방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밤 11시에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2년차 기술 습득.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궁중의복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보조했습니다. 소주방에서 선배들을 도왔습니다. 궁중 예절을 배웠습니다. 말투, 걸음걸이, 절하는 방법. 모든 것이 엄격했습니다. 3년차 전문 분야 배정. 연희는 왕비전 지밀라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지밀라인. 왕이나 왕비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신변 보호와 기거, 잠자리, 음식, 의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시도 주인의 곁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4년차 본격적인 시녀 업무. 이제 연희는 정식 라인이 되었습니다. 종구품 품계를 받았습니다. 왕비전 지밀 라인으로서의 일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왕비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수물을 준비했습니다. 온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왕비가 기상하면 의복을 준비했습니다. 날씨와 일정에 맞는 옷을 골랐습니다. 아침 수라를 준비했습니다. 소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왕비전으로 옮겼습니다. 왕비가 식사하는 동안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왕비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왕비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밤에는 침전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펼쳤습니다. 밤새 문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밤 11시 취침. 하지만 왕비가 부르면 언제든 일어나야 했습니다. 궁녀의 보수는 어땠을까요? 속대전에 따르면 나이는 한 달에 쌀 7두 5승, 콩 6두에서 1두 5승, 북어 10마리에서 13마리를 받았습니다. 1년에 명주와 무명 각 1필, 여름에는 배와 모시도 하사되었습니다. 식생활은 궁중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수는 친정 부모와 형제들에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순종 연간의 기록을 보면 궁녀의 월급을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궁녀의 현실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평생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도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참체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부모와 동등한 관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세종 때 궁녀 내은이와 환관 손생이 몰래 언약식을 하다가 들통났습니다. 둘 다 참수되었습니다. 단종 때 궁녀 중비와 별감 부기가 비밀 연애를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궁녀와 별감 삼쌍이 짝지어 비밀 연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종이 감형해서 곤장을 맞고 관노와 관비가 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만약 단종의 자비가 없었다면 모두 참수되었을 것입니다. 연희는 4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을 몇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밀 라인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689년 봄, 그날이 왔습니다. 숙종 15년 1689년 봄, 낮 2시였습니다. 창덕궁 왕비전 2년 왕후의 처소였습니다. 연희야, 오늘 대청소를 해라. 제조상궁의 지시로 연희는 대청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18세가 된 연희는 이제 숙련된 지밀 라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전 납시옵니다. 왕이 왕비를 찾아왔습니다. 숙종 29세, 재위 15년째였습니다. 이미 장희빈과의 갈등으로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급히 비켜서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왕이 지나가면 모든 궁녀는 엎드려야 했습니다. 숙종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 궁녀는 누구냐? 순간 연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밀 라인 연희라 하옵니다. 얼굴을 들어보거라.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3초. 숙종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왕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다시 마루를 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제조상궁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이리 오너라. 상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밤 대전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순간 연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승은이다. 네가 오늘 밤 대전의 승은을 입게 되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준비 따위는 필요 없다. 대전의 명이시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궁 2명이 연희를 데리고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옷을 벗어라. 향료를 넣은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옷을 벗었습니다. 상궁들이 연희의 온몸을 씻겼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까지 깨끗이 했습니다. 한 시즌이 걸렸습니다. 머리를 빗겠다. 참기름을 바른 빗으로 머리를 100번 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윤이 났습니다.
옷을 입어라. 새하얀 저고리와 치마. 아무런 장식도 없는 옷이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나이까? 필요 없다. 어차피 촛불을 끄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에 연희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가자. 상궁들이 연희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벗으시옵소서. 왜 또 옷을? 규칙이 옵니다. 모든 승은 궁녀가 거치는 절차이 옵니다. 상궁들이 연희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가 벗겨졌습니다. 치마가 풀렸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겨졌습니다. 연희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칼이나 독을 숨겼을 수 있어옵니다. 이것이 규칙이 옵니다. 내관 2명이 커다란 이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궁들이 연희를 이불로 감쌌습니다. 얼굴까지 가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들어라. 내관들이 이불에 쌓인 연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승은 제도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혹시 모를 자객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지만 실제로는 궁녀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연희는 이불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흔들리는 느낌과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복도를 걷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이 바닥에 내려놓아지는 느낌. 숙종의 침소 강령전이었습니다. 이불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촛불이 켜진 침소. 숙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드러난 연희. 가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았을 뿐입니다. 문 밖에서 대령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하시옵소서. 3초의 정적. 천천히 하시옵소서. 다시 3초. 천천히 하시옵소서. 3번. 이것은 의식이었습니다. 문 밖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령상궁 4명이 침소 바로 밖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물시계를 지켰습니다.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한 명은 붓과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상. 2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암살 시도, 위급 상황.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했습니다. 문은 얇았습니다. 안의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궁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동원돌방을 제외한 모든 방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침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관이 침소까지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 생존한 궁녀들의 증언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왕은 궁녀를 물건처럼 다루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의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궁중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1시 약 2시간이 지났습니다. 똑똑똑. 상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사옵니다. 숙종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연희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알몸으로. 촛불만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잠시 후 상궁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시옵소서. 다시 이불로 쌌습니다. 얼굴까지 가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려 운반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처소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상궁이 검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마마, 녹용탕을 드시옵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액체?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대전께서 하사하신 보양식이옵니다. 몸을 보하기 위함이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셨습니다. 그날 밤이 끝났습니다. 단 한 번의 밤. 그것이 연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은 상궁 마마 납시옵니다. 다른 나인들이 그녀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나인이었던 그녀에게 승은 상궁, 왕의 승은을 입은 상궁. 하룻밤 사이에 연희는 종구품 나인에서 정오품 상궁이 되었습니다. 6계급이 올랐습니다.
일반 궁녀가 상궁이 되려면 최소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승은 상궁은 단 하룻밤에 상궁이 되었습니다. 승은 상궁의 특별 대우는 어땠을까요? 모든 업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도 빨래도 심부름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처소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방자와 취반비를 둘 수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가 그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상궁의 녹봉을 받았습니다. 쌀 16두 5승, 콩 5두, 북어 80마리, 후궁의 복장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후궁은 아니었지만 승은을 입었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승은 다음 날부터 대령상궁이 매일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마마, 몸은 괜찮으시옵니까? 예, 괜찮사옵니다. 월경이 시작되었나이까? 연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매일 받아야 했습니다. 아직이옵니다. 알겠사옵니다. 상궁은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연희의 상태, 월경 여부. 이것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녹용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월경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마마, 의녀를 부르겠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연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의녀가 왔습니다. 진맥을 했습니다. 몸조리를 잘못하셨나 보옵니다. 며칠 쉬시면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몸조리 때문일까? 녹용탕의 실제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녹용은 강한 보양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열을 냅니다.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착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양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임신을 방지했습니다. 모든 승은 궁녀가 임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실의 혈통 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초기 유산을 유도했습니다. 만약 임신이 되어도 초기에 자연 유산되도록 했습니다. 셋째,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녹용탕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승은의 증거였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월경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주기였습니다. 마마, 월경이 시작되었나이까? 예, 시작되었사옵니다. 상궁은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옵니다. 다행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임신하지 않기를 바랐구나. 왜 승은 상궁의 임신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조선 왕실에서 후궁의 임신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승은 상궁이 임신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승은 상궁은 대부분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무술이, 궁녀, 기생. 이들이 왕자를 낳으면 신분 질서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왕비와 대비, 그리고 조정 신하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승은 후 녹용탕을 하사하여 임신을 방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한 승은 상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희가 승은을 입은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다른 승은 상궁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화 마마께서도 대전의 승은을 입으셨다 하옵니다. 설화, 연희보다 2살 많은 20살 궁녀였습니다. 역시 지밀라인 출신이었습니다. 설화 언니도 녹용탕을 드셨을까? 당연하지. 모든 승은 상궁이 녹용탕을 드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화 마마께서 임신하셨다 하옵니다. 연희는 놀랐습니다. 녹용탕을 마셨는데도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녹용탕을 드시고도 체질이 다른가 보다. 혹은 아이가 강했던가.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인현 왕후가 진노했습니다. 천한 궁녀의 자식을 어찌 왕자로 인정하리. 조정 신하들도 반대했습니다. 혈통이 불분명하옵니다. 정말 대전의 아이인지 어찌 알 수 있사옵니까? 물론 기록이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승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궁의 장부에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척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설화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연희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설화 언니, 괜찮으신가이냐? 연희야, 나는. 설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약을 먹으라 하는구나. 무슨 약이 옵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마시고 나면 아랫배가 아프고. 연희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목격했습니다. 설화가 가마에 실려 나가는 것을. 의식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얀 치마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설화 언니, 설화 언니. 연희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대령상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보지 말거라. 내 목숨이 아까우면. 설화 언니는 어디로 가는 것이옵니까? 병이 들어 출궁하신다. 거짓말이옵니다. 저것이 어찌 병이옵니까? 상궁이 연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네가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다음 날 공식 기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승은 상궁 설화, 병으로 인해 출궁함.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출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 밖 은밀한 곳으로 이송되어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설화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승은 상궁의 임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임신한 승은 상궁이 갑자기 병으로 출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둘째, 승은 상궁 중 실제로 후궁이 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 약 200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중 승은 상궁 출신은 20% 정도였습니다. 셋째, 궁녀들 사이에 설화 같은 일이라는 은어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이후 바뀌었습니다. 승은 상궁의 자리가 영광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족쇄였습니다. 왕은 다시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그녀의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연희가 승은을 입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16년 1690년이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19살이었습니다. 승은 상궁으로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오품 상궁의 품계, 독립된 처소, 방자와 취반비, 후궁의 복장, 다른 나인들이 그녀에게 절을 했습니다. 승은 상궁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반 궁녀는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음식 준비, 시중. 하지만 승은 상궁은 모든 업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왕은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 대전께서 부르시지 않을까?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은 그녀를 잊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승언은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왕에게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가 있었습니다. 구치 같은 궁녀를 다시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째, 왕비와 대비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궁녀를 자주 부르면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왕 자신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곤란했습니다. 승은은 의무였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평생 금지되었습니다. 연희는 19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서는 혼인 정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왕의 여자였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출궁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여자는 영원한 왕의 여자. 이것이 조선 왕실의 철칙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가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색장 나인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희 마마의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 하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나이까?
안되옵니다. 승은 상궁께서는 함부로 출궁할 수 없사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20년 1694년 연희는 23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이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궁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희빈을 따르던 이들이 숙청되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처소에 있었습니다. 아무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25년 1699년 연희는 28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인현왕후가 승하했습니다. 연희는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참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풀었습니다. 매일 빈전에 가서 곡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30년 1704년 연희는 3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조상궁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마마, 나이가 많으시니 출궁을 준비하시옵소서. 출궁, 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조선 왕실에서 궁녀의 출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궁녀는 보통 50대에서 60대에 출궁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면 더 일찍 출궁할 수도 있었습니다. 출궁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왕실 구성원 외에는 궁 안에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늙거나 병들어 곧 죽을 것 같은 궁녀는 모두 출궁시켰습니다. 연희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33살, 아직 젊었습니다. 하지만 승은 상궁으로서 15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출궁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제조상궁이 출궁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연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하나, 작은 괴짝 하나. 15년 동안 모은 녹봉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간의 돈이 되었습니다. 신무문을 통해 궁을 나갔습니다. 뒷문이었습니다. 궁녀는 정문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 은평구 가련동 수국사 근처. 그곳에는 궁말길이라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출궁한 궁녀들, 특히 승은 상궁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을까요? 첫째,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10년, 20년을 궁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셋째,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위로가 되었습니다. 궁말길의 삶은 어땠을까요?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집에 23명의 전 궁녀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궁중에서 배운 솜씨로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인현왕후 기일이구나. 벌써 20년이 지났네. 그들은 궁을 그리워했습니다. 동시에 증오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덕궁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이었을까? 연희는 궁말길에서 25년을 더 살았습니다. 영조 34년 1758년 연희는 6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은 상궁 연희지묘. 단 하룻밤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49년을 더 살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19년 과연 얼마나 많은 여인이 승은을 입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평균 제위 19년 519년 궁녀수 평균 50만 600명 한 왕당 평균 승은 궁녀 추정 1020명 총 승은 궁녀 약 270명에서 540명 하지만 이것은 극히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승은을 입은 궁녀 중 얼마나 후궁이 되었을까요? 조선 전체 후궁수 약 200명. 그중 승은 상궁 출신 약 40명 20%. 나머지 80%는 간택 후궁이었습니다. 즉, 승은을 입은 궁녀 중 실제로 후궁이 된 비율은 약 10% 이하였습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0% 임신 없이 평생 승은 상궁으로 살다 은퇴. 연희처럼 단 한 번의 승은 후 다시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오품 품계를 유지하며 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없었습니다. 30대에서 50대에 출궁했습니다. 궁말길 같은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은 금지되었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20% 임신 후 비밀 처리. 설화처럼 임신했지만 후궁으로 책봉되지 못했습니다.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또는 비밀리에 출산한 후 아이는 처리되었습니다. 병으로 출궁이라는 공식 기록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 운 좋게 후궁으로 책봉. 아들을 낳았거나 왕의 총애를 독점했거나 정치적 배경이 있었거나 종사품 수건부터 시작했습니다. 승진하면 종이품 수의, 종일품 귀인, 정일품 빈.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비와 대비의 견제, 신하들의 반대, 당파 싸움. 유명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숙빈 최씨 1670만 1718. 본래 인현왕후를 모시던 궁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술이었습니다. 물을 깃는 하녀였습니다. 숙종 17년 1691년. 숙종이 우연히 그녀를 보고 승은을 내렸습니다. 숙종 20년 1694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종사품 수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종이품 숙의 종일품 귀인 정일품 숙빈. 하지만 평생 신분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천한 무수리의 자식. 영조가 왕이 된 후에도 이 말은 영조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2. 희빈장씨 1659만 1701. 중인 역관 가문 출신으로 궁녀가 되었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숙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당시 장씨는 21세, 숙종은 20세였습니다. 숙종 14년 1688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종사품 수건 종이품 숙의 종일품 귀인 정일품 빈 왕비.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왕비 책봉 6년 만에 폐위. 정일품 희빈으로 강등. 그리고 사약. 숙종 27년 1701년. 42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궁녀 출신이 왕비가 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3. 수많은 이름 없는 궁녀들. 광해군의 총애를 받은 김계시. 아이를 낳지 못해 평생 승은상궁으로 살았습니다. 고종 때 의친왕을 낳은 장씨. 승은상궁에서 종일품 귀인까지 올랐습니다. 그 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백, 수천 명의 승은상궁들. 그들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승은상궁 시라는 이름만 장부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승은 제도는 왜 이렇게 잔혹했을까요?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습니다. 혈통과 적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혈통은 곧 국가의 정통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관리해야 했습니다. 승은은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적인 제도였습니다. 국가가 관리하고 기록하고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희생자는 궁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임신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출궁 후에도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왕의 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존엄은 없었습니다. 이불에 쌓여 옮겨졌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사용하고 버려졌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밤이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가정, 자식,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조선 500년 얼마나 많은 여인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희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설화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 조선 왕조 519년이 끝났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궁녀 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왕가의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궁녀들이 남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일부 궁녀들은 옛 황실 인물들을 계속 모셨습니다. 1989년 마지막 궁녀 김순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조선 궁녀의 역사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승은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첫째, 개인의 존엄보다 국가와 혈통이 우선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조선은 왕조 국가였습니다. 왕의 혈통이 곧 국가의 정통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사생활조차 국가가 관리했습니다. 승은은 공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궁녀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왕의 혈통을 이을 수단이었습니다. 이불에 쌓여 옮겨지는 장면.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물건이었습니다. 둘째, 여성의 몸과 운명이 제도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궁녀들은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여부, 출산 여부,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녹용탕으로 임신을 방지했습니다. 임신하면 강제 낙태시켰습니다. 결혼도 금지되었습니다. 평생 왕의 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 전체가 여성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여성은 집안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에서 남편의 소유물로 넘어갔습니다. 궁녀는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평생 왕의 것이었습니다. 셋째, 한 번의 선택 혹은 선택받음이 평생을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연인은 단 한 번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단 한 번의 승은, 이 시간, 그것이 그녀의 49년을 결정했습니다. 설화는 임신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권력이 개인의 존엄을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자가 희생되고 기록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는 519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희생된 여인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숙종은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연인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왕이든 양반이든 궁녀든 노비든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궁녀는 왕보다 낮았습니다. 따라서 도구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신분, 지위, 권력과 관계없이. 셋째, 역사는 강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승은상궁 시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만 명의 여인들을, 그들의 희생 위에 조선 왕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연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연희는 영조 34년 175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세였습니다. 그녀의 묘비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18살의 승은을 입었던 소녀, 단 한 번의 밤으로 평생이 결정된 여인, 49년을 더 살았지만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던 승은 상궁. 조선 500년 수만 명의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단 한 번의 밤으로 평생이 결정된 조선의 수만 명 궁녀들을. 지금까지 조선승은 제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